서울 외곽 낡았지만 정겹던 아파트 단지. 가을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던 어느 아침 박영자 씨는 검은 보자기에 쌓은 장바구니를 끌어안은 채 아파트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손때 묻은 장바구니 속에는 값싼 시래기, 세일하던 달걀, 그리고 손주가 좋아하는 초코우유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에구구, 이 늙은 다리의 계단은 언제나 원수라니까? 영자는 헐떡이며 중얼거렸다. 오래된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 속에서도 묘한 기대감이 비쳤다. 며칠 전 딸,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우리 집에 와서 좀 지내실래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애를 제대로 못 봐. 어린이집도 오후에 끝나고 엄마가 와 계시면 든든할 것 같아요. 그 한마디는 영자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자식 곁에서 손주 돌보며 사는 것, 그것이 그녀가 늘 꿈꾸던 노후였다. 남편은 이미 10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 딸은 각자 살림 차려 자기 삶에 바빴다. 혼자 남은 영자는 늘 내 자리는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그래, 내가 애 좀 봐주고 집안일 도와주면 얘들도 덜 힘들지. 그렇게 영자는 보따리를 싸들고 딸네 집으로 들어왔다. 딸 수진의 아파트는 최신식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고소한 커피 향이 퍼졌고 반듯하게 정리된 거실은 영자의 허름한 살림집과는 달랐다. 엄마 어서 와요. 여기 저 방이 엄마 쓰실 방이에요. 수지는 바쁘면서도 환하게 웃었다. 손주 민호는 4살이었다. 똘망똘망한 눈으로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할머니, 저랑 같이 놀아요. 그 한마디에 영자의 마음은 사르르 녹아내렸다. 그래, 그래. 우리 민호가 이렇게 컸네. 자, 할미가 사온 초코우유 마실래? 민호는 까르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영자는 손주와 함께 블록을 쌓고 그림을 그리며 오랜만에 웃었다. 하지만 늦은 밤 아이를 재우고 난 뒤 혼자 방에 앉아 있자 마음 한켠이 허전했다. 여기가 내 집은 아니지. 그래도 자식이 필요하다 하니 내 자리라고 믿고 살아야지. 며칠은 평화로웠다. 아침엔 손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낮엔 집안 청소와 반찬을 만들었다. 저녁엔 아이와 함께 동화를 읽어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낮잠을 자던 중이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지고 영자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민호가 갑자기 몸을 뒤척이며 잠꼬대를 했다. 할머니가 무섭게, 영자는 손에 쥔 뜨개질 바늘을 떨어뜨릴 만큼 놀랐다. 내가 얘한테 무섭게 했다고. 아니, 내가 언제? 그날 밤 아이는 또다시 비슷한 잠꼬대를 했다. 할머니 혼내지 마. 영자의 가슴은 쿵 내려앉았다. 자신은 아이를 단 한 번도 세게 혼낸 적이 없었다. 오히려 아이가 울면 달래주고 먹기 싫어하는 반찬도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아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 다음 날 저녁 수지는 회식이 있어 늦었다. 영자는 아이와 단둘이 저녁을 먹이고 있었다. 민호야, 이거 호박죽 맛있지? 할머니가 정성껏 끓였어. 민호는 잠시 숟가락을 들었다가 고개를 갸웃했다.
할머니, 어제 꿈에 할머니가 무서웠어. 그 말은 천둥처럼 영자의 귀에 울렸다. 꿈에 내가 어떻게 나왔는데? 할머니가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무서웠어. 영자는 멍해졌다. 아이의 얼굴은 해맑았다. 그러나 그 해맑음이 더 무서웠다. 이게 그냥 꿈일까? 아니면 아이 마음속에 내가 무섭게 보인 걸까? 밤이 깊어가자 영자는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혹시 내가 요즘 예민해서 목소리를 세게 낸 적 있나? 아니면 애가 작은 걸 크게 느낀 건가?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며칠 뒤 사위가 일찍 퇴근해 돌아왔다. 식탁에 앉아 민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이가 또다시 잠꼬대 이야기를 했다. 아빠, 꿈에서 할머니가 나 혼냈어. 무서웠어. 사위는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혹시 애한테 크게 소리 지르신 적 있어요? 내가? 아니야. 나는 한 번도 애한테 화낸 적 없어. 근데 아이가 계속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냥 넘길 수는 없는 문제 아닌가요? 그날 밤 수지는 망설이다가 결국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저희 집에서 아이가 할머니한테 무섭다고 해서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영자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뭐? 너 지금 뭐라 그랬니? 경찰에 신고한다고? 엄마 미안해. 하지만 요즘 세상에 혹시라도 일이 생기면 내가 엄마를 믿어도 애가 자꾸 저렇게 얘기하니까 영자의 손은 떨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내가 내 엄마잖아? 내가 나를 못 믿고 경찰을 불러? 내가 내 손주한테 무슨 짓을 했다고? 경찰이 집에 찾아왔을 때 이웃들이 창문을 열고 기웃거렸다. 아니, 저 집 무슨 일이래? 설마 할머니가 손주를. 그 수군거림은 영자의 귀를 파고들었다. 경찰은 형식적인 질문을 하고 돌아갔다. 별다른 증거도 없었고 아이의 진술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심의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영자는 딸네 집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주는 깊이 잠들었고 딸과 사위는 각 방에서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내가 잘못한 게 뭐지? 단지 손주 봐주겠다고 온 것뿐인데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창밖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 속에서 영자는 자신이 점점 집안의 불청객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경찰이 다녀간 다음 날 아침 집안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민호는 아무렇지 않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지만 그 옆에서 영자의 마음은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딸 수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엄마, 경찰도 큰 문제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냥 저도 불안해서 그랬어요. 이해해 주세요. 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진아, 내가 나를 믿어줬어야지. 내가 신고를 했다는 그 사실이 나한테는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것보다 아팠다. 그 순간 사위가 거실로 나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우리 애가 평소에 거짓말을 하는 애는 아니잖아요. 괜히 이유 없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있습니까? 그 말에 영자의 눈가가 번쩍 빛났다. 뭐라고? 내가 나를 그렇게 보다니? 내가 내 손주를 해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저는 그냥
부모로서 확인할 건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상처받으면 그건 되돌릴 수 없잖아요. 사위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다. 영자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 차가운 시선에 모멸감을 느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민호는 여전히 가끔 잠꼬대를 했고 그때마다 사위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어느 저녁 식탁에서 작은 일이 터졌다. 영자가 만든 반찬을 민호가 먹기 싫다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싫어. 할머니가 준 거 맛없어. 그 말에 사위는 민호를 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안 먹어도 돼. 싫으면 억지로 먹을 필요 없어. 그 순간 영자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 애 밥 좀 먹이려는 게 그렇게 큰 죄냐? 사위는 눈을 피하며 차갑게 대꾸했다. 억지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하죠. 그날 밤 영자는 방 안에서 혼자 울었다.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취급을 받나? 손주 밥 챙겨주고 집안일 도와주고 그래도 결국 나는 낯선 사람일 뿐이구나. 딸 수지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 괴로웠다. 엄마, 제발 그냥 조금만 참아. 민호가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 수진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니? 내가 손주 잠꼬대 때문에 경찰 불려가고 사위한테 의심받는 신세가 됐는데 그걸 참으라고? 수지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엄마를 사랑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마가 요즘 사소한 일에도 민호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걱정되기도 했다. 엄마, 요즘 가끔 목소리가 커지긴 했잖아요. 민호가 그걸 무서워한 걸 수도 있어요. 영자는 치를 떨었다. 내가? 내가 애한테 소리 좀 크게 냈다고. 그게 무슨 죄라고? 경찰에 신고를 하냐? 수지는 눈물을 훔쳤다. 엄마 나도 미안해. 근데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부모가 책임져야 하니까. 그 말은 결국 엄마보다 아이를 우선한다는 의미였다. 영자는 알았다. 딸은 이제 자신보다 남편과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어른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며칠 뒤 주말, 사위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다. 영자가 거실에 앉아 있자 사위는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솔직히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우리 집에 계시는 게 불편합니다. 영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뭐라고? 내가 지금 내 앞에서 그 말을 할 수가 있어? 아이한테 이상한 말이 나오고 집 분위기도 불편해지고 저는 그냥 차라리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맡기거나 베이비시터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영자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내가 남남보다 못하다는 거냐? 내가 이 집에 발 붙일 자격도 없다는 거냐? 사위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그 순간 영자는 소리 없는 절규를 삼켰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모욕을 받아야 하지? 내가 이 집에 발들인 게 잘못이었나? 며칠 뒤 복도에서 마주친 옆집 아주머니가 은근히 물었다. 아이고 영자 씨 지난번에 경찰이 왔던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었어요? 영자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아니, 그냥 오해가 좀 있어서. 세상에 별일 아니면 다행이죠. 요즘 뉴스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한테 손대는 경우도 많다 하던데 아이고 무섭다니까요. 그 말은 칼처럼 박혔다. 나까지 그런 부류로 보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평생 바르게 살았는데 이런 의심을 받다니.
영자는 그날 저녁 밥 한 숟가락도 넘기지 못했다. 밤이 깊어지자 영자는 거울 앞에 앉아 자기 얼굴을 들여다봤다. 주름진 이마, 처진 눈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난 얼굴. 내가 이렇게 늙어서 이제는 자식한테 짐이 되는구나.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민호가 들어왔다. 할머니, 왜 울어요? 영자는 급히 눈물을 훔치며 웃어 보였다. 아니야. 우리 민호는 꿈꿀 시간이지. 얼른 자자.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할머니 품에 파고들었다. 할머니, 근데 왜 아빠는 할머니 싫어해? 그 질문은 영자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아니야. 아빠도 할머니 좋아해. 그냥 어른들끼리 말다툼한 것뿐이야. 아이를 달래며 영자는 깨달았다. 손주만은 끝까지 나를 기억해 주겠지. 하지만 이 집에서의 내 자리는 이미 금이 갔다. 며칠 뒤 또 한 번 사건이 터졌다. 민호가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에게 말했다. 할머니가 나 혼내서 무서웠어요. 선생님은 걱정이 되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위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이제 확실하잖아요. 아이가 거짓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이 집에 계시는 게 불안합니다. 그날 저녁 사위와 영자는 거실에서 정면으로 맞섰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나를 몰아세워? 내가 평생 손찌검 한 번 안 하고 살았다. 그건 어머니 말씀이죠. 하지만 애 입에서 계속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나가라는 거냐? 늙은이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이 집에 오라 해서 와놓고 이제 와서 쫓아내? 수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울부짖었다.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 하지만 이미 균열은 돌이킬 수 없이 커져 있었다. 그날 저녁 식탁은 유난히 싸늘했다. 밥은 김이 모락모락 났지만 세 사람은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민호만이 천진하게 수저를 두드리며 말했다. 엄마, 빨리 먹자. 그러나 아무도 웃지 않았다. 영자는 밥을 한 숟가락 뜯어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됐어. 나는 입맛이 없네. 사위는 비꼬듯 말했다. 입맛 없으시면 그냥 쉬세요. 괜히 애 앞에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요. 순간 영자의 손이 떨렸다. 내가 또 나를 무시하는 거냐? 내가 남이라도 되는 것처럼. 전 그냥 어머니가 이 집에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으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머니도 편한 대로 가셔야죠. 그 말은 집을 떠나라는 말과 다름없었다. 수진이 급히 끼어들었다. 그만해. 당신은 왜 맨날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 나는 현실을 말하는 거야. 당신도 알잖아. 아이가 계속 그런 소리를 하는데 우리도 불안하지 않냐고. 수진의 눈가엔 눈물이 고였다. 영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날 밤 영자는 방 안에서 캐리어를 꺼냈다. 옷가지를 접으며 손이 덜덜 떨렸다. 내가 스스로 나가는 게 맞겠지. 억지로 붙어 있어 봤자 이 집에서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옷장 안에 걸린 낡은 외투를 바라보며 영자는 혼잣말을 했다. 이 옷도 오래 입었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다시 혼자 살아야 하나? 책상 위에 손주 민호가 그려준 그림이 있었다. 할머니랑 민호라 적힌 그림 속에는 웃고 있는 할머니와 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다.
영자는 그 그림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민호야, 할미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꿈속에서 그런 말을 해서 할미가 이렇게 돼버렸단다. 새벽 5시, 아직 집안은 고요했다. 영자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 앞에 섰다. 살짝 방문을 열어보니 손주는 곤히 자고 있었다. 작은 손을 오므린 채 천사처럼 잠든 얼굴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잘 자라. 우리 민호야, 할머니는 조금 멀리 가 있을게. 그렇게 문을 닫고 나오려는 순간 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어디 가요? 수진은 눈을 비비며 현관에 서 있었다. 영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담담히 말했다. 나 이제 갈란다. 너희 집에 더 있으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다. 괜히 서로 상처 주느니 그냥 이게 나아. 엄마, 가지마 미안해. 내가 엄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수진의 눈물은 간절했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자식 지키려는 게 당연하지. 나 같은 늙은이는 늘 뒷전인 거다. 그게 세상 이치지. 그 말과 함께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영자가 끌고 나온 캐리어는 낡아 굴러가는 소리마저도 삐걱거렸다. 새벽의 거리는 차갑고 적막했다. 편의점 불빛만이 쓸쓸히 켜져 있었다. 영자는 근처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온 날들, 그리고 딸이 엄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아요라 했을 때 느꼈던 행복. 나는 그저 가족이 필요했을 뿐인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때 지나가던 노숙인 한 명이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아주머니, 나랑 비슷하네. 다들 갈 데가 없는 거지 뭐. 그 말은 영자의 마음을 더욱 쓰라리게 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된 건가? 갈 데 없는 늙은이. 그날 오후 영자는 근처 복지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벽에는 노인 무료 급식소 운영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평생 남에게 신세 지는 걸 싫어했던 그녀였지만 그날은 도저히 밥을 해먹을 기운조차 없었다. 식판에 담긴 밥과 국, 김치 한 조각. 그 밥을 먹으면서도 눈물이 흘렀다. 내가 평생 남 위에 밥 해주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얻어먹는 신세가 되었구나. 옆자리 노인은 익숙한 듯 말했다. 정 나오셨죠? 다 그래요. 집에서 환영 못 받으면 여기 와야지. 그래도 이렇게 모여 있으니 덜 외롭잖아요. 영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러네요. 덜 외롭긴 하네요. 며칠 뒤 동네에 소문이 퍼졌다. 박 할머니가 손주 학대해서 쫓겨났대. 아이고 참 세상 말세라니까. 요즘 그런 일이 뉴스에 자주 나오더니. 사실 확인 없는 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영자는 시장을 지나가다가도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저분이래, 저분. 아이고, 겉보기엔 멀쩡한데. 그 속삭임은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외롭게 만들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나는 죄인이 된 거지? 밤이면 영자는 복지관에서 나눠준 담요를 덮고 좁은 방 안에 홀로 누웠다. 천장에 비친 그림자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람은 늙으면 결국 버려지는 건가? 자식도 손주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딸 수진의 문자였다. 엄마 어디 있어요? 보고 싶어요. 제발 연락 좀 줘요. 영자는 휴대폰을 꺼버렸다. 이제는 나를 찾지 마라. 내가 없는 게 너희에게 더 평화롭겠지. 며칠 후 영자는 갑작스레 쓰러졌다. 시장 골목에서 캐리어를 끌다 어지럼증에 휩쓸려 쓰러져 의식을 잃은 것이다. 행인들이 구급차를 불렀고 영자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눈을 떴을 때 딸 수진이 울면서 옆에 서 있었다. 엄마 왜 이래요? 내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돌렸다. 늦었어. 내가 나를 의심한 순간부터 내 마음은 죽은 거다. 그 말은 차갑게 떨어졌고 수지는 오열했다. 영자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맡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곁에는 딸 수진이 의자에 앉아 눈을 붙이고 있었다. 수진의 얼굴은 부스스했고 눈두덩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다. 영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이렇게 쓰러져도 너는 여전히 내 딸이구나. 피는 못 속이는 건가. 곧 간호사가 들어왔다. 어머니 이제 좀 괜찮으세요? 영자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몸은 괜찮아요. 마음은 아직도 무겁지만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같은 분들 요즘 많아요. 자식 집에 갔다가 상처받고 혼자 지내시는 분들. 그런데 다들 결국 이겨내시더라고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 말은 영자의 가슴 속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며칠 후 퇴원한 영자는 다시 복지관을 찾았다. 급식소 한쪽 구석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며칠 전 밥을 함께 먹던 노인들이었다. 어머, 박 할머니 아니에요? 병원 갔다 오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얼굴 좋아 보이는데. 영자는 부끄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좀 기절했을 뿐이에요. 나이 드니 몸이 예전 같지 않네요. 그러자 옆자리에 앉은 최 할머니가 손을 꼭 잡아주었다. 다 똑같아요. 우리도 다 여기 와서 밥 얻어먹고 얘기 나누면서 버티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순간 영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복지관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작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글쓰기 모임, 합창단,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까지. 영자는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기로 했다. 연필을 들고 종이를 마주하자 처음에는 손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곧 지난 세월이 줄줄 흘러나왔다. 나는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 전쟁과 가난을 견디며 살아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나는 꿋꿋하게 아이들을 키워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손주에게 오해받고 자식에게 밀려난 늙은이가 되었다. 글을 쓰다 보니 눈물이 종이를 적셨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옆자리 할머니가 말했다. 글 잘 쓰시네. 나중에 우리 모임에서 발표해 보세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지만 속으로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며칠 후 복지관으로
낯익은 아이가 찾아왔다. 바로 손주 민호였다. 수줍게 봉투를 내밀었다. 할머니, 이거. 영자가 봉투를 열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이상한 꿈 꿨다고 말해서 할머니가 나쁜 사람 된 것 같아서 나는 할머니 좋아해요. 우리 같이 그림도 그리고 싶어요. 돌아와 주세요. 영자는 편지를 들고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졌다. 민호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아니다. 우리 민호는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할미는 널 사랑한단다.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그 장면을 본 복지관 직원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복지관에서 열리는 작은 연극 동아리에 영자가 참여하게 되었다. 주제는 황혼의 삶. 노인들이 직접 대본을 쓰고 무대에 올라가는